시행령에 대한 내용들이 어제 공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어제 기재부에 이제 이렇게 개정될 거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세법 개정돼 가는 과정이 12월 달에 국회에서 12월 초에도 한번 결의가 되고 12월 27일인가 그 뒷부분에도 한번 결의가 돼서 전반적으로 전기세법 개정된 게 반영이 됐고, 그리고 시행령은 12월 31일하고 어제하고 두 군데 여러 법마다 나눠지면서 이제 이렇게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되면은 이 법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 안에서 뭐 서로 논란도 되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실제 개정세법 상관없이 미뤄지기도 하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냥 대통령이 그냥 결정해서 내고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대로 진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내용은 12월 달에 국회에서 결의가 되고 공포화된 세법 개정된 내용, 이 내용은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제가 보면은 거기 위에 안이라고 써놨습니다. 실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실제는 이것 자체가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 중심으로 그 중에서 공익법인, 비영리 분야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 기준으로 좀 개정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은 제가 좀 약으로 좀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법령이 너무 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렇게 하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줄여서 그냥 상증령이라고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도 그냥 법이라고 써놓으면 법인세법의 약자구나, 그렇게 여러분 뒤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원래 1월 1일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세법이 개정됐지만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바로 시행되는 것도 있고 7월 1일부터 가는 것도 있고 또 내년부터 가는 거, 또 2022년부터 가는 거, 그러니까 한 지금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번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 것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공익법인 등의 결산 서류 등의 공시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공익법인들의 결산 서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4월 말에 보통 신고를 했었죠. 4월 말에 국세청 홈택스에다가 공시를 했는데, 그때 기준 자체가 자산 규모, 그러니까 자산 총액이 5억이거나 아니면은 수익 금액이 5억이 되면 그 기준 밑으로는 안 해도 되고 넘는 경우만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 예외 규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공익법인은 다 결산 서류 등을 공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규모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 대신 하나 차이가 우리 여기 나왔던 소규모 자산이 5억이 되거나 아니면 수익 금액이 3억이 안 되면은 공시는 하는데 간편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의무 공시가 있고 자율 공시가 있는데, 기존에 의무 공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자율 공시는 앞부분만 일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용이 좀 간편하게 하도록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럼 정리하면 모든 공익법인이 4월 말에 결산서류 공시를 다 해야 된다. 단지 많이 하느냐 간편하게 하느냐 그 차이뿐이란 얘기죠. 그 대신 여기에서 이제 하나 좀 유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자체로 모두가 이걸 확인은 해야 됩니다. 확인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산 공시 안 하면 가산세가 있죠. 그런데 이 규모가 작은 데들, 여기 자산 5억, 수익 금액 3억 안 되는 데들은 2022년, 그러니까 내년, 후년까지에 대해서는 결산 공시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데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도 어떤 페널티는 2020년까지는 유보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연습해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는 2020년 1월 1일 이게 시행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2020년 결산 서류는 2021년 3월 달에 신고하게 되겠죠. 공시할 때. 그때부터 되니까 우리가 작년 부분, 2019년 부분을 올해 4월 달에 하는 거는 옛날 기준이고 2020년, 올해 여러분이 2020년 결산서부터는 모두가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세법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지만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 보면 자산 20억 이하 단체는 2019년까지 공익법인 회계 기준 적용을 유보시켜 줬었죠. 그러니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2019년 작년까지는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 안 할 수 있었습니다. 20억 이하인 경우는. 근데 20억 이제 이 기준 자체가 작년 말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 결산 공시하는 양식의 내용들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 이 적용을 2020년부터는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요 얘기 모든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결산 서류를 공시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요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과 더불어서 지금 하나 또 바뀐 내용이 공익법인 결산 서류 공시하는 서류에 지금은 보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그리고 이제 뭐 출자 지분 소유라든지 기부금, 모금, 사용 내역 이런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 얘기가 바뀐 것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를 묶어서 재무제표라고 한마디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얘기가 결산 공시할 때 뭘 하느냐? 재무제표를 해라. 그러면 결산 공시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되죠. 그럼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석까지를 재무제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앞으로는 우리가 결산 공시할 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석 사항까지도 공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2020년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시면서 저 주석 사항에는 아마 여러분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 공부하시면서 나온 얘기지만 법인의 어떤 성격, 거기는 뭐 던체가 언제 생겼고 이런 기본적인 목적 사업이 뭐고 이런 얘기들, 또 주요 중요 거래들, 뭐 수익 금액이라든지 자산 총액의 10% 이상 되는 금액들 이런 것들을 별도 내용으로 표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역들, 또 현물 거래 내역들 이런 부분들을 주석으로 다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19년 작년 것까지는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2020년부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석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2020 올해 결산서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가 감사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로 아시겠지만은 저 100억이라는 거는 일반 영리회사의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기준하고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받아서 원래 다 써버리는 단체는 실제로 재산이 남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산서에는 재산 있는 총액이 뭐 5억, 10억밖에 안 되지만 연간 수익 금액은 후원금은 100억, 200억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는 성격 자체가 들어온 돈을 어떻게 사용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자산 총액 갖고 있는 재산으로 하니까 이 경우는 어쩌면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 같은데 금액 큰데 사업비는 얼마 안 돼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거꾸로 규모는 작은데 후원금 많이 받아서 많이 쓰는 데는 실제적으로 이런 검증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논리적으로 제기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규정이 바뀌면서 직전 사업 연도에
총 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이거는 기존 것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이거나 아니면은 수익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말하는 수익 금액은 기부금 플러스 그 단체에 들어와 있던 사업 수익 금액으로 보시면 되죠. 수익 금액이 50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매출 수익 사업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순수한 출연 재산, 기부금 금액이 20억 원 이상이면 외부 감사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때문에 또 추가로 원래 좀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결산해보고 나오는 이 숫자가 이렇다면 2021년도가 이제 감사 대상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규모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부금 수혜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여기에 원래 처음 이제 규정으로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개인들은 금융실명제 문제 때문에 개인정보를 우리가 함부로 막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죠. 근데 개인정보 보호에 예외가 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법률에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관리하도록 지정이 돼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에 예외상으로 제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원자들에 대한 후원금 부분은 이제 출연자산 보고 이쪽 부분에서 주민등록번호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는데 아마 여러분 원래 작년 4월이네 벌써 결산 공시할 때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서 수혜자 정보가 들어가는 양식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느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들일 명분이 법에 명시적으로 나온 게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결산서를 공시할 때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작성할 때 수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상정법 시행령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이걸 언급해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학생이라든지 어떤 그 받아가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여러분들이 받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그 전까지는 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받기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또 돼버리죠. 뭐 양면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수혜자 주민등록번호도 인적 관리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율, 뭐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도 별로 좀 부담이 돼요. 뭐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도와드린 게 아니라 뭐 자꾸 까다로워지고 이렇게 부담만 자꾸 되는 거여서. 근데 그러더라도 알고 가셔야 나중에 고생 안 하시는 거죠. 기부금 영수증 발급됐을 때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의 주요 내용, 기부 금액이나 아니면 기부자 인적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는 기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부 금액이 잘못됐거나 인적 사항이 중요 사항들이 누락됐을 때 그때가 이 경우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법이 바뀐 거는 가산세율을 5%로 올렸습니다. 늘 제가 이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특히 비영리 쪽의 자금 흐름이 정확하게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뿐만 아니라 매년 연말 되면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부금 불급 영수증 발급 이러면서 꼭 신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세청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지금 비영리 단체 중에 대부분은 잘 하는데 일부 비영리 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때 뭐 기부한 금액하고 이런 거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그냥 영수증을 푹푹 써주는 경우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제대로 한번 더 잡아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2020년 1월 1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말 무슨 얘기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어제 뉴스레터 이렇게 메일로 가는 거 받으신 분은 이번에 해석 사례에서는 주로 제가 기부금 영수증만 쭉 좀 보내드렸을 겁니다. 근데 거기 내용 보시면 기부금 영수증 날짜는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를 기부금 영수증 날짜로 하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 이 얘기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분, 그러니까 1월 1일 이전에 영수증 발급됐다는 얘기는 19년까지 기부금을 받아서 영수증 발급된 거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2020년부터 발급받은 거는 이쪽 부분 5%로 간다. 그래서 기부금이 19년까지 거는 2%, 20년부터는 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기부금 2월 공제 반영할 때 후입 선출에서 선입 선출로 공제한다.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단체 입장이 아니고 여러분 단체에 기부를 한 일반 사업자 아니면 법인 아니면 개인들 이 보통은 기부금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기부금 공제 받는데 이게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가 넘으면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 받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2월 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방식이 어땠냐면 올해 납부한 기부금 갖고 계산할 때 다 하고 그러고도 여유가 남으면 이전에 공제 못 받았는 금액을 나중에 이제 공제해 주는 개념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공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까 매년 기부를 많이 해버리면 옛날에 한도 초과된 거는 공제 못 받고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법 바꾸면서 나온 거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할 때 올해 발생된 것보다 옛날에 공제 못 받고 남은 거 1년 전, 2년 전 한도 초과된 거 그거부터 먼저 공제받고 올해 거는 제일 나중에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기부금 공제가 뒤로 밀리면서 그 다 100%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쉬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제 순서를 뒤에 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부터 먼저 공제한다 하는 제도로 바뀐 부분입니다. 이 기부자들하고 얘기 나누실 때 말씀해 주시면 될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계산 시 공제하는 결손금. 요거는 앞에 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한도 계산할 때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건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뭐 우리가 정기예금 이자에서 나온 수익이 있다. 그런 경우는 뭐 결손금이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자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 임대 사업이다, 교육이다, 컨설팅이다 이런 얘기들이 되면 거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서 결손금이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손실이 발생된 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는 일부를 그 앞에 공제해 주게 됩니다. 근데 공제해 주는 금액이 옛날에는 전부 다 공제해 줬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아니면 그 중에 60%만 공제하는 걸로 법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도 계산할 때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서 공제 못 받은 것까지도 차감해버리면 고유목적사업 지급준비금 한도가 훨씬 줄어져 버리겠죠. 조금 더 예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원래 이자 소득으로 발생된 게 100만 원이고 사업소득은 결손금이 쭉 있었다. 결손금이 50만 원 있었다. 이렇게 되면 원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100만 원 이자에서 2월 결손금 50만 원 빼고 나머지만 하라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면서 50만 원, 60만 원, 30만 원만 공제해 주면서 준비금 한도에서는 50까지 빼버리니까 20만큼은 고목준비금 설정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실제 직접 법인세 신고하시는 분은 이 규정 자체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 얘기 자체는 뭐 이번에 당장이 아니고 2020년도 분에 대해서 내년에 법인 결산할 때 그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혹시 2월 결손금 있는 경우는 여러분 고려하시면 좋은 부분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 결손금 때문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100%로 설정하는 데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손해 아닌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업 쪽에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100%로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익이 나면은 고목준비금 100% 설정해서 법인세를 안 낼 수 있는데 결손이 나면 결손 공제 때문에 그것도 100%가 아니고 80%만 해주니까 이거는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낸다는 이 문제가 나왔던 경우죠. 근데 이거를 다 해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뭐 좀 더 합리적인 규정으로 바뀐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공익법인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 좀 더 일반적인데 뭐 우리 쪽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경우여서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을 연장시켰습니다. 현재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3, 6, 9, 12에서 4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거를 바꿔서 그 다음 달 말일까지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난 4, 4분기 10월, 11월, 12월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 제출 기한이 이번 달 1월 10일이었는데 기존에는 그거 자체가 바뀌면서 1월 말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경우로서 시행일 이후에 명세서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시행일이 원래 1월 1일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법 시행 전에 우리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1월 달에 이 지급명세 제출하는 거는 1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여러분들 달력 대부분 받으셨죠? 달력에는 날짜가 2개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달력을 처음 만들고 할 때는 법 이 부분이 국무회의에서도 뭐 바뀌고 원래는 이게 또 15일로 했다가 이게 또 다시 말일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력에는 1월 10날하고 말일하고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일자 달력 보시면은 거기에 기재부 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달력 보시면서 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 요거도 원래부터 이제 또 다시 바뀐 거죠. 2019년도에 원래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가던 거를 근로장려금 또 이 부분이 6개월 단위로 나오니까 작년부터 간이지급 명세서로 6개월 단위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거로 바뀌었었죠. 법이. 근데 이것도 반기 다음 달에 10일까지 됐던 거를 요거를 다음 달 말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앞에와 동일하게 작년도 지급한 거지만 이번에 명세서 제출하면 1월 1일 이후부터 해당이 된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분에 대한 것도 1월 10날이 아니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나온 거는 그렇게 이제 큰 부담은 좀 덜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상황이죠. 요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교육, 간병, 산후조리, 보육 용역은 이건 면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제 수익 사업 하시는 경우에 혹시 이제 보시면 되지만 면세라고 하면 부가세 10%가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사회적 기업만 면세로 돼 있었던 거를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이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취약계층 아니면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한 용역도 면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 일을 하는 데들은 실제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규정 개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7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그냥 과세로 들어가고 하반기 7월 1일 이후부터 들어가는 부분들이 면세로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육아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적용되는 건 아닌데 내년이죠. 2021년. 그런데 요 얘기는 뭔가 단체들마다 미리 준비할 좀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추천 기관을 국세청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지금 큰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서 기재부 장관이 고시했죠. 우리 3개월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했던 부분들이 다 여러분 보고하는 기관에다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이번에 법 바뀌면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주무관청이 추천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올해가 6년차 되는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고 6년차 되는 경우는 이때 내년에 신청할 때 이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나오는 내용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좀 바꿔놓으셔야 얘기가 내년에 좀 쉬워질 부분입니다. 추천기관 바뀌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거는 최초 지정기구분 단체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을 좀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하게 되면은 지정일에 속하는 1월 1일부터 6년간 다 지정기구분 단체로 됐죠. 지정기간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6년 동안은 여기에 뭔가 좀 틀리고 있고 하더라도 그냥 쭉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보니까, 기재부에서 보니까 한 3년 가고 그리고 다시 지정 신청을 새로 해라. 그러면 그 사이에 제대로 잘 가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일찍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데 처음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는 그때 앞으로는 3년이 되고 그때도 문제 없고 다시 재지정 받으면 그때부터 6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보면은 지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정받고 난 다음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우리는 지정 안 받고 그냥 있을 거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학제도는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뭐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공익법인들도 공익법인 설립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서도 지정을 받아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 이자 소득 갖고 장학금 주니까 귀찮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는 6년인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최초 지정과 동일하게 본다라는 의미가 되죠. 너무 중요하진 않지만 새로 하는 데들은 이거는 큰 의미 차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좀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익법인 홈페이지에 아마 여러분들 지금 지정 요건에 보면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기부금, 모금과 사용 내역들을 공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게 공익 위반 사항을 제보하는 연결하는 링크를 거기다 붙여라 라는 규정입니다. 이거 좀 상당히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존에는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법인의 공익 위반 사항을 국민신문고, 주무관청, 국세청, 그러니까 결국 공익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 뭔가를 잘못하면은 후원자나 누군가가 홈페이지에서 보고 여기 이상하다라고 하고 바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뭐 공익 위반을 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에 이런 기능을 만들어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섬찟한 얘기입니다. 근데 뭐 지금 아직 당장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재지정 받을 때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또 새로 들어가는 얘기가 됩니다. 얘기하면서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 지정기부금 단체 사후관리기관을 국세청으로 다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하는 이 보고사항들은 그러니까 설립 허가는 이제 주무관청이 됐는데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출연재산을 받아서 수익사업에서 나온 것들은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느냐 이 부분들은 기부금, 모금, 사용실적 전부가 다 국세청하고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주무관청으로 감독이 이제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서로 막 다른 얘기도 가끔 나온 얘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반대로 주무관청이 모르니까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법인세법에서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기부금, 모금 및 사용 실적을 3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죠. 국세청에다가. 근데 주무관청에서 보면은 어떤 주무관청은 거기에 대해서 와서 직접 실사를 하러 나옵니다. 기부금 홈페이지에 그게 공시됐느냐, 또 어떻게 사용 내역도 한번 와서 반나절 와서 실사하고 갑니다. 어떤 주무관청은 아예 올라간 거 챙기지도 않는 주무관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어떤 그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기부금 이 부분을 조금 더 일원화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이런 걸 안 하면 주무관청이 보고하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냐하면 홈택스나 다 이쪽에 보고가 돼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국세청장에 보고하고 국세청이 보고 이게 안 돼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이제 결국 국세청이 목적 사업 관련된 사업비 지출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고 됐냐 안 됐냐를 요구하고 감독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얘기가 더불어서 기부금 지출 세부 내역 제출 주무관청이 의무 이행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세청장의 의무 이행 보고 내용을 점검해서 그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가 매년 단위로 이제 바뀌었던 거죠. 기부금 단체 의무 이행 여부 보고하는 게 한 페이지짜리로 있었죠. 그거 자체도 이제는 국세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가지고 뭐 특별한 내용이 이상하다, 의문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세부 내역을 제출할 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모든 창구가 국세청으로 지금은 일원화돼 갑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기부금 관련돼서 우리가 신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하나는 1월 초에 아마 지금 내일 오늘까지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서 개인들에 대한 기부금 내역 보고하는 거, 그 다음에 3월 달에 출연재산 보고하는 거, 기부금 분모지 사용 내역 보고하는 거, 법인세 신고한 내역들, 4월 달에 결산 공시한 내역들 이런 자료들이 다 크로스 체크 되면서 국세청에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더 앞뒤가 정확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디서나 이게 서로 불일치 나오는 거면 여기서 나온 것 같이 오류가 있는 경우 됐을 때 언제든지 국세청에서 바로 요청할 수 있는 그 규정들이 더 명시적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여전히 또 부담되는 얘기인데 조금 더 큰 부분입니다. 단체가 있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어떤 기부금 출연재산 받아서 임대사업이나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계속 손실이 나요. 그러면 법인은 설립됐지만
공익 목적, 원래 설립 목적 관련된 지출은 하나도 안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 바뀌면서 2년간 무실적을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 사유로 넣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아니 이런 비영리법인 만들어 넣어서 막 사업한다 그러고는 2년 동안 직접 공익 목적 사업, 목적 사업에 나간 지출이 없다 그러면 이건 취소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정관에 정한 공익 목적, 고유 목적 사업 지출 내역이 없는 경우, 이 부분은 어떤 단체가 좀 뭐냐면 그동안에 언론에 많이 문제됐던 것들은 법인만 덩그러니 설립해 놓고 기부자들은 재단에 몇십억 출연해 놓고 공제받고 이것만 그냥 남아 있는 경우들도 우리가 지금 손을 못 댔던 얘기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부분이니까 내년부터인데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게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은 결국 공익법인의 이 기부금이라든지 목적사업 관련된 이런 부분들, 기부무나 투명 이런 얘기들이 점점 더 타이트하게 더 제대로 관리가 돼가기 시작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목적사업에 조금 더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의무 지출 비율 적용하는 공익법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 지출이 뭐냐면 내국 법인 의결권 지분 5% 초과해서 소유하는 성실 공익법인.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이 특정한 회사의 지분을 5% 초과해서 소유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죠. 그런데 성실 공익법인이 되는 경우는 10%, 복지 쪽에 무의결권주 이러면 20%까지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초과하는 성실 공익법인은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출연재산 가액의 1% 상당액을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는 주식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바뀌면서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1% 이상 목적 사업비로 쓰도록 하는 게 다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법인을 종교법인 자산 5억이나 수입 3억 원 미만인데 우리 결산 공시하지 않는 소규모의 경우였죠. 그 다음에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지정기부금 단체. 근데 뭐 이 경우는 별로 상관이 없고 여기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자산이 5억이 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수익 금액이 3억 원이 넘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출연재산 가액의 1%를 매년 무조건 직접 공무목적사에 사용을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그 문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출연재산 가액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보완시켜 줬습니다. 기존에는 수익 아니면 수익 사업용 운용 재산이라고만 표현됐는 거를 여기에다가 그 수익 사업용 중에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가끔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에게 주거 환경을 좋은 주거 환경 제공하려고 임대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 경우는 직접 공익 목적 사업이지만 수익 사업에 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규정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시켜 버리니까 그때는 1% 기준에 할 때 그 기준되는 범위에서는 이게 제외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대상 공익 목적 사업 범위에 1%를 쓰는데 거기는 법인세나 소득세가 과세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 사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그 경우에 대한 사업은 제외시킨다. 그러니까 결국 직접적으로 목적 사업에 해당되는 것만 쓰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부받고 관련된 거 다 뭐 매년 잘 쓰고 있다면
이런 규정은 모르셔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규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단계 더 뒤로 또 넘어가면서 2020년입니다. 22년입니다. 2020년에서 아마 이제 조금 획기적인 상황이 하나 생긴 겁니다. 공익법인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감리제도. 이게 이제 지금 저희 회계사들한테는 엄청나게 지금 큰 변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존에 없다 보니까 지금은 비영리 법인들을 외부 감사하는 경우에 결국 법인이 스스로 선임을 한 거죠. 그걸 갖고 우리가 뭐 자유수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바뀐 거는 4년 자유수임을 하게 되면 나머지 그 다음 연속되는 2년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 지금 상장사 법인들은 6+3으로 가고 있습니다. 6년 자유수임하고 3년은 지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법이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제도를 할 때 적용되는 대상되는 공익법인 범위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이제 혼동하시는 거는 조금 전에 외부 감사 받는 범위 수익금액 50억, 기부금 20억 그 기준은 거기는 그냥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외부 감사 받을 때 법인이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데 가서 배정제로 감사받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기재부 내부로서 나와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거는 자산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에 대해서는 배정제로 감사해라. 이 얘기는 의미가 왜 이렇게 나왔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같이 일반 그룹사, 기업 집단, 우리 기업 집단이 편하게는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룹에서 어떤 우회적으로 아니면 경영권을 보충하고 이러려고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실제는 공익법인으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껍데기만 공익법인으로 있는 데들을 거기는 제대로 감사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하나가 있는 부분이고 자산 1,000억 원 있는 경우는 여기는 조금 더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나오는 것 같이 배정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자체가 이제 외부 감사하는 회계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엄청난 큰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더불어서 회계 감리 제도를 지금 도입합니다. 이 감리 제도 여러분하고 직접 상관없습니다. 저 회계 감리 제도는 뭐냐면 회계사들이 이제 외부에서 와서 회계 감사를 했을 때 회계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게 감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외부 감사가 됐는데 외부 감사를 대충 하고 그리고 그냥 감사 보고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독하는 기능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18년 공익법인 회계기준 처음 만들어지고 나온 외부 감사 보고서에 잘못된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거는 이쪽이 더 잡혀져야 앞부분도 다시 보완될 수 있다 해서 감리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감리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이 되려면은 그러면 감사 기준도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재부나 이런 쪽 내부에서는 감사 기준도 지금 초안 만들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올해 정도에는 감사 기준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단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업 집단 소속이 아니거나 1,000억 원이 안 넘으면은 지정제 이거는 별로 여러분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근데 외부 감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부 감사가
조금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 라는 부담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연결되는 얘기들이 되는데, 부칙 규정에 지금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그런데 연속하는 4개년도의 산정 기준은 개정 규정 2022년 여기 규정이죠. 이거 하기 전부터 된 것까지 포함한다. 그 얘기가 되면 이미 4년 동안 자유수임을 해왔다라고 보고 바로 배정제로 2년 동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은 이쪽 이거를 갖고 감사 공영제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의 감사 공영제에 대한 제도가 이렇게 나온 경우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따라서 여러분도 조금은 영향이 계속 받아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타 소득 원천 징수세율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여기는 세율 변경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8.8%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필요경비가 60%이고 20%가 되는 거여서 8.8%로 원천 징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용 기부금 받지 않는 공익법인도 지정사실 신청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기부금 받지 않는 공익법인, 지금 공익법인 기부금을 받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공익법인으로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정관에 나와 있는 설립 목적 자체가 공익법인으로 되는 경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본인들이 신청해서 공익법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정관되는 거는 그럼 본인의 선택하고 상관없이 공익법인 됐는데, 우리는 기부금을 안 받겠다. 예를 들어서 협회다. 협회 같은 경우에 우리는 회원사들로부터 회비 받아서만 움직인다. 그러면 공익법인 안 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쉽게 해서 동창회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신청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제 말씀 나눠드린 것 같이, 그래서 장학재단 이제 처음에 설립할 때는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출연재산, 기본재산 받아서 공익법인 되면서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로 제대로 된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장학재단도 이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근데 장학재단 보니까 운영하는 게 지금은 기본재산이 있어서 임대수익 갖고 장학금 계속 나가니까 우리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안 받아도 기부금 안 받으니까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하나는 단체가 그러더라도 이미 기부받았던 출연재산을 임대사업의 재원으로 쓰니까 공익법인으로서의 보고 의무는 계속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장학재단이 임대사업으로 그냥 가니까 문제는 없는데, 어느 날 누가 기부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독지가가 유산 기부하면서 내가 장학재단에 넣고 싶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막혀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기부금 단체 신청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익법인으로 가는 거라면 이것을 하는 게 좋고, 미신청했을 때 신청 안 했다고 불이익 자체는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부를 받지 못한다는 그 문제뿐인 거죠. 국세청 간소화 신청 어떻게 하나요? 예, 이건 조금 너무 한데, 이거 연말정산 간소화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간소화 신청은.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나눔셈 그 공지사항에 보면은 여기 이제 쭉 들어가서 메뉴 어디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게 쭉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히스토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초기에는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간소화 신청하겠다고 국세청에다 신청하고 1일부터 7일까지 자료를 올렸는데, 지금은 이게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 말에 안 하더라도 간소화 신청하면서 바로 자료 올릴 수 있고,
근데 딱 하나 홈택스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메뉴가 있는데요. 딱 하나 여러분 단체 코드를 미리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 보면은 그 옆에 보면은 엑셀로 파일 다운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엑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대부분 주무관청에 지정을 받은 단체 제 코드 세 자리 코드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이 될 것 같고 종교기관은 종교기관으로 따로 가고 또 국세청에서 고시된 데는 고시된 대로 따로 가면 됩니다. 기부금 20억 이상 외부 회계 감사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기부 물품을 제외한 기부금만 해당되는 건가요? 기부금에는 현금이나 물품이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 물품도 기부금으로 수익금액에 포함시켜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 물품도 포함이 된다. 고유번호점 가운데가 80이다. 근데 시청에서 용역을 받으면서 세금계산 발행했던데 수익계산 할인하면서 쓴 전등 이거 그냥 조금 오늘 주제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드리면은 이런 경우 자주 나옵니다. 단체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보조금이나 누구 주는 데서 계산서 발행하라니까 일단 계산서 발행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고, 수익사업 개시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계속 안 하고 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세법에서 보는 중요한 점은 이 단체가 실질적으로 세금 계산서, 과세 사업을 하면서 세금 계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주 문제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 개시를 안 했는데 고유번호는 있는 거죠. 그래서 고유번호 이름으로 신고 들어가면은 또 그거대로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면 그 자체로는 일단 법적으로는 받아주고 넘어갑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이거 해보지는 않았지만 홈택스가 요즘은 그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제사업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데 부가세 신고한다 그러면은 뭐 수익사업 안 됐다고 만약에 걸러지면은 수작업으로라도 요거는 부가세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 개시 신고도 늦었지만 실제 날짜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12월 달이니까 수익사업 개시 날짜를 12월 1일로 해서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지금이라도 해놓고 그리고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조금 질문을 조금 수정해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질문은 기부금 단체에 주식회사가 기부를 하였을 때 그때는 법인세 세액 공제가 아니고 거기는 비용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는 세금이 계산됐는데 그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거고 비용 공제는 세금 계산하기 전에 이익이 얼마냐 할 때 그때 가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비용 공제인데 기부금의 10%인 것으로 알고 계신데 여기서 상한선은 기부금 한도가 기부금 금액의 10%를 한도로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거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거는 우리가 100만 원에 만약에 기부금이 있었다. 내가 낸 100만 원. 그럼 이게 법인에서 주식회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 기부를 받았다면 상대방 회사가 이익이 1억인 회사가 있을 수 있고 1000만 원인 회사가 있을 수 있고 결손인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세 군데에서 여러분이 기부 받았을 때 똑같은 기부금이지만 결손인 데는 비용 공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다 2월로 한도 초과돼 버립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이익이 1000만 원인 데는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까지가 기부금이 됩니다. 그리고 1억인 데는 1억의 10%인 1000만 원까지를 기부금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받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그 회사의 기부금을 비용으로 쓰기 전에 기부금 이전에 이익금이 얼마였느냐 그 이익금의 10%가 공제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300만 원으로 잡아 놓는다 라고 한다면
300만 원 공제 받으려면은 그 회사가 기부금 쓰기 전에 이익이 3천만 원이 넘으면 300만 원 공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개인과 법인이 좀 다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부한 금액의 몇 프로가 아니라 그 회사 손익의 10%를 한도로 계산한다. 그렇게 여러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